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ESG의 5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ESG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듣습니다. ESG를 잘하면 우리가 뭐 환경경영 잘하고 뭐 사회가치 경영 잘하고 인권경영 잘하고 뭐 거버넌스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고 뭐 ESG를 내재화하면 실제 회사 매출 또는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회사의 임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임원분들이. 대답이 뭘까요? 일단은 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5대 영역을 살펴보시면 이게 ESG가 우리 회사의 그냥 뭐 착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ESG 5대 영역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막 폭탄 터지지 지금 막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도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뭐 법과 제도, 뭐 글로벌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제도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투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투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도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투자가 이제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거래라고 하는 측면 있습니다. 거래.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거래를 통해서 우리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거래라고 하는 측면이 또 ESG와 관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업 전체의 평판.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저 기업 나쁜 기업이라고 하면 요즘은 뭐 투자받기도 어렵고 거래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평판이라고 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제도, 투자, 거래, 평판 이런 부분들이 ESG의 5대 영역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ESG, 지속 가능 경영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계속 드려서 실제 기업들이 지금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이런 문제, 또 자원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시장의 안정성 문제, 또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는 매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1970년대부터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인류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인구 증가. 지금 2022년 현재 80억 명이라고 하는 통계에 안 잡힌 인원도 있을 테니까 80억이 넘겠죠. 그 인구 증가의 문제, 그다음에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환경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어디에서부터 미국과 유럽, 서구 지식계층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이 뭐 여러 연구단체를 비롯해서 UN이나 아니면 또 OECD 같은 곳에 정책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다가 1980년대와 90년대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려서 뭐 호돌이가 막 운동장을 뛰어놀았지만 1988년에 중요한 기후변화 당사국 이런 어떤 총회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즉 80년대 후반부터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더 글로벌하게 그래서 서구의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두고 그 다음에 싼 인건비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을 높지 않은 그런 제3세계를 공장화함으로 인해서 이 서구 유럽은 잘 살게 되고 이 제3세계의 공장과 자원을 뽑아내는 곳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고 그리고 서구 선진국 사이에서도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어떤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 그리고 또 국가 내에서도 국가 내부 계층과 계층 간의 불평이 심화되고 고착되면서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와 기업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과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21년 이렇게 OECD나 또는
그 우리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낸 보고서들을 보면,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 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대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그 OECD와 WEF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는 마이너스 18%, 지금보다 거의 5분의 1 이상 가까이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뭐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그리고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그런 복구 비용까지 다 합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OECD나 WEF의 전망입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잘하는 기업들이 어딘가에 대한, 그리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두 번째는 이 제도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 간 협의체, 뭐 유엔이나 EU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 특히 환경적인 부분, 인권적인 부분을 규제화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들의 그동안 책임의식에만 맡겨놨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책임의식과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규제화하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ESG 2023년 뭐 ESG 전망 이런 것들 키워드를 쳐보시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경기 침체가 되고 좀 뭐 경기가 불안하면 규제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ESG에서만큼은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한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환경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고, 뭐 2019년에 EU 그린딜이 있었고, 2022년에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에서 기후 정보 공시를 스콥 3, 스콥 1, 2, 3까지 넓히는, 스콥 1, 2, 3에 대해서는 뒤에 환경 영역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법이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S 영역에서는 글로벌하게는 98년에 ILO 노동 4대 원칙이 생기기도 했고, 2011년에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EU가 이제는 각자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급망을 환경과 인권 문제가 없도록 실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사 지침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동반상생법이 생겼죠.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뭐 2022년에는 우리나라 안전사고가 OECD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이제 UN PRI 2006년에 이게 이제 지금 ESG 투자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UN PRI 책임 투자가 2006년에 생겨서 이제 ESG 정보를 공개해라, ESG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UN PRI 책임 투자고, 그리고 기업에 있는 중요한 비재무 정보들을 딱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이 EU의 비재무 정보 공개, 이걸 NFRD라고 하는데 이게 2014년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들도 회사의 이사로 그리고 임원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유리천장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EU의 여성이사 의무화 제도가 2022년에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의무 공시가 2019년, 뭐 여성 이사의 의무 할당제가 2020년, 또 지속가능 보고서의 의무 공시가 2021년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젠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의사결정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글로벌한 방향이다. 이게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같이 후퇴하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상식과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SG가 언제 이렇게 확산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2020년 11월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22년부터 국민연금의 50%를 ESG 투자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활성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연기금, 글로벌 공적자금, 뭐 UN이라든지 EU가 사용하는 그런 글로벌 공적자금이 있고 국부펀드가 있죠. 세금이라든지 국가의 재산을 굴리는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이 중요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이 중요하죠. 안 그래도 요즘 국민연금이 우리가 인구구조상, 인구구조가 이렇게 거꾸로 되면서 인구구조상 앞으로 우리가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 같이 이렇게 20년, 30년이 중요한 기금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렸다, 뭐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을 봤더니 대부분 어떻게?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ESG 투자를 연기금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착한 기업을 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기금의 안정성, 장기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공적자금이라든지 국부펀드들은 다 세금, 공적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금이라서 어떤 나쁜 기업들 또는 지속가능성을 망가뜨리는, 사회와 시장과 환경을 망가뜨리는 기업에게 투자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죠. 욕먹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낸 연금을 저렇게 나쁜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기 안정성과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연기금, 글로벌 공적자금, 국부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장기 안정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자금들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장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300대 연기금이 약 21조 7천억 달러, 21조 7천억 달러면 몇 경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 중에 지금 약 9조 9천억 달러, 약 46%에 해당하는 것이 ESG에 직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우리나라 연기금의 ESG 투자 금액이 한 102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연기금의 한 10%, 그러니까 뭐 글로벌한 수준에 비하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ESG 투자를 끌고 있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성을 EU가 끌고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EU가 약 한 45.9%, 미국이 39.1%,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후생연금이 2017년부터 ESG 평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6.9%, 캐나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5%, 호주, 뉴질랜드도 2.4%가 전체 글로벌 글로벌 ESG 투자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그렇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장기 투자를 가장 잘 하고 있다, 장기 투자의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스위스의 UBS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191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 ESG와 관련된, 거기는 이제 ESG 투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SI라고 해서 Sustainable Investment, 지속 가능성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SI 투자에 있어서의 좋은 수익률을 거둔 곳들이 바로 이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산업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2.4%에서 7.5%까지 높더라. 이것은 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투자 영역이 바로 이 제도와 함께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만일 연기금의 투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연기금의 투자를 받고 있다. 또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뭐 여러분 큰 은행에 가서 기업 대출 받으려고 하면 ESG 체크리스트를 막 주면서 막 합니다. 그럼 뭐 이거 하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하면 우리 아무래도 이자 뭐 낮춰줄 수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채권 발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받는데, 그리고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도 이제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영역이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뭐 거래는 이제 뭐 앞에서 봤던 회사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것이 상장회사만 가능하니까 뭐 우리는 비상장회사고 연기금에 투자를 받지 않는데 굳이 뭐 ESG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포함해서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또는 뭐 글로벌에 나가 있던 기업이든 국내 사업만 하는 기업이든지 간에 모든 기업은 거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경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래가 없으면 이제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B2G, 즉 정부나 공공 조달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기업 간 거래를 하는 모델이나 또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래서 기업과 개인 거래에 있어서나 모두 다 이렇게 ESG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개인 고객의 만족감, 이런 것이 이제는 거래에 중요하게 됐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 ESG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정보 조달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는 지금 비재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NFRD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을 해야 EU에 공공 납품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EU가 앞장서서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 ESG 요소들이 정보 조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뭐 범죄나 안전사고의 유무라든지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준이 점점 더 상향 조정이 돼서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에도 뭐 건설이나 그런 토목공사에 참여를 못한다거나 그 정부나 공공기관에 또는 지자체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발생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조달에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경경영, 그 다음에 사회가치경영,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과의 거래는 더 중요합니다. 뭐 EU 같은 거나 글로벌 같은 경우는 EU는 앞서 얘기했던 기업의 비재무 정보, 즉 ESG 정보를 충족하는 부분, 또 공급사슬망에 대한 실사를 충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2030년까지.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중국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리백, 즉 우리 생산 공정상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누가 사용해야 돼요? 애플은 자기 본사 건물만 잘 관리하면 돼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실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회사들은 누구? 바로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콥 3라고 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밸류체인 전체에서 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상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우리 부품을 납품을 한다, 아니면 그 나라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당연히 B2B 기업 간 거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국가조달법을 준수하기도 하고 ESG 항목을 공식화해서 점점 이제 공기업들도 ESG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기업들 중에서는 뭐 완제품을,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ESG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완제품을 사가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부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의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협력업체들이 다 ESG 기준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EU나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 조건이나 계약서에 ESG 요소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2021년, 2022년 동안 우리나라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계약서에 다 ESG 체크리스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글로벌하게 보면 EU와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자가 ESG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 제품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또는 기업이 이것에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뭐 바꿔드릴게요,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뭐 상품권 좀 주고 사과하는 정도로 끝내는데, 미국은 이나 유럽은 징벌적 보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한 건당 뭐 내가 이 제품을 쓰다가 앉아있는 환경 문제가 있어서 예를 손가락 하나를 다쳤어 라고 하면 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징벌적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객에게 있어서 환경과 안전 또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 지금 EU와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뭐 가치 소비라고 하는데, 미국과 유럽보다는 아무래도 환경 소비나 가치 소비에서 조금 더 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새로운 세대인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 소비 행위 자체를 내가 점심 먹고 또는 점심을 먹는 그 식당,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도 SNS에 올리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SNS에서 올리는 것이 남들에게 어떤 타박받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점심 먹고 올리는 이 커피가 만약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회사의 커피나 아니면 공장에서 누가 안전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회사의 커피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제는 MZ 세대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걸 소비했을 때 다른 친구들로부터 그런 타박을 쟤는 정말 생각 없이 소비하는 애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형태의 가치 소비를 지향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SG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불매하고 또 환경적으로 인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 MZ세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가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불황에도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불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보면요, 그 호황일 시대, 돈이 좀 넘쳐나고 소비 여력이 있을 때는 이 물건도 사보고 저 물건도 사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보는 그런 소비가 늘어나지만, 불황이고 내가 소비 여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사야 될 물건만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드시 사야 될 물건의 기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조사 또는 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불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과 소비 여력이 감소할수록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 조건이 높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가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거래를 하든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든 개인과 기업,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든지 간에 이제는 환경과 사회에 문제를 끼치는 기업들은 거래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마지막으로 ESG의 5번째 영역은 기업의 평판입니다. 기업 전략에 있어서 평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이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의 차이가 굉장히 컸을 때, 예전에는 뭐 미제 일제가 최고야, 뭐 우리나라 중국제 뭐 이렇게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 중국제든 뭐 미제든 일제든 우리나라 제품이든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은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가치, 평판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좋은 회사, 좋은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은 뭐 단기 성장이 굉장히 뭐 10년 내에 어마무시한 기업이 됐어. 매출과 수입이 굉장히 뭐 세계 1위야. 이런 어떤 매출과 수입이 큰 기업. 내부적으로는 월급 많이 주는 기업. 그리고 또는 뭐 사회공헌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 이렇게 됐는데 21세기에 오면서 지속 가능성, 특히나 환경과 사회 인권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요? 장기 성장성, 단기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기 좋은 기업. 그다음에 공급망, 이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확산됨에 따라서 아무리 단기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좋은 회사로 오래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래서 공급망 안정성이 높은 기업, 월급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빨리빨리 직원들이 그만두고 뭐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개판이고 이런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직원에 대한 친화력이 좋은
좋은 기업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서 환경과 사회가치 경영을 잘 구현하는 기업, 이런 ESG를 잘 실행하는 기업, 앤드 플러스 사회공헌까지도 잘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21세기의 굿 컴퍼니가 된 거죠. 2019년에 영국에서 열렸던 글로벌 사회적 책임 경영 컨퍼런스에서 보면 스텝 1에서 스텝 7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자선적인 기부 스텝 1, 그 다음에 임직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스텝 2, 스텝 3가 뭐 공익연계 캠페인, 그래서 뭐 TV 선저이나 이런 데에 막 우리 좋은 일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자동차 회사면 자동차를 나눠준다든지, 뭐 제빵 회사면 제빵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업과 업에 연계한 어떤 전략적인 사회공헌, 이런 것이 기존에 20세기에 어떤 좋은 기업들이 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진정한 지속가능성 시대에 오면 스텝 5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ESG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을 배울 때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 이해관계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떤 사회공헌도 하는 이런 스텝 5부터의 기업들이 이제는 좋은 기업이다. and 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CSR을 잘하는 기업이다 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스텝 6,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과 이런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을 결합하는 기업들, 더 나아가서 스텝 7 단계는 비즈니스 목적 자체가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스텝 4에서 스텝 5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정말 이제 기존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어떤 CSR에서 전반적인 비즈니스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로 확장되는 진정한 CSR, 그리고 진정한 지속가능 경영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스텝 6로 많이 이제 가고 있고요. 스텝 7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 괜찮은 기업, 훌륭한 기업이란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어떤 매출이나 수익만 좋은 기업들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는 우리 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에큐원 캐피탈 저축은행의 슈몽이와 함께 강의 4번째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5대 영역은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없다라고 하면 지속가능 경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고, 그것이 제도로, 투자로, 거래로, 평판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즉 50년 전 이후부터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부터 ESG, 지속가능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 점점 더 제도화가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의 국제협약 또는 EU의 지침, 이런 것이 기업의 사회 환경적인 책임 경영, 또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환경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사회 같은 경우는 인권, 특히 공급망 인권,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자, 그리고 전체 직원들의 책임 경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도화와 연계돼서 투자, 거래, 평판이 있는데, 투자는 장기적인 안정성, 특히 이 장기 안정성과 공공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연기금, 그다음에 공적 기금, 이런 것들이 ESG 관리를 잘하는, 특히나 ESG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장기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래에 있어서는 이 B2G, 정부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되게 중요하고 건전성도 중요하고요. 또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는 안정성, 즉
우리가 저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으면 우리가 공급하는 또는 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한 벌밖에 옷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옷이 가능하면 괜찮은 회사의 제품, 즉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브랜드를 사야지 내 소비 만족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전반적인 평판, 브랜드 가치와 연결돼서 비즈니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오늘은 네 번째 ESG의 5대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 강의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